삶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불편한 거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구조 성장주가 일어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이 어디 가는지 보시면 되는데 산업면을 보시면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어딘지, 글로벌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게 굉장히 구조 성장주를 발굴하는 팁일 것 같고요. 행무 반갑습니다. 오늘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까지 웃고 계시다가 갑자기 인사할 때 그러니까요. 항상 긴장됩니다. 저희 그래도 한 10번 정도 그렇죠. 네. 거의 뭐 저는 그래도 이제 부자TV 이제 터줏대감으로 거의 아마 저희 채널 제일 많이 나오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해 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요새 장이 1월 달에 기대감은 엄청 큰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또 반도체 쪽으로 약간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질문도 주실 텐데 전반적으로 업종 크게 치우침 없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업종을 다 훑어보려고 밤새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요것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대한 컴팩트하게 네네. 또 대표님께서 워낙 기업 분석에 대한 강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산업 어떤 종목이 좀 괜찮습니까? 라는 것들을 딱딱딱 물어볼 때마다 네네. 대표님이 또 좋은 주식들 많이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함께 또 공부해보는 시간 됐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점검부터 한번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실적이 최근 좀 안 좋게 전망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떠한 이유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뭐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 중에 이제 대표적인 리튬 가격이 하락이고요. 네, 리튬 가격이 보시면 그 최고 500 그러니까 탄산리튬 기준으로 500 약 한 71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86.5 위안까지 떨어졌으니까 리튬 가격이 80% 이상 빠졌고 리튬을 사서 이제 양극재로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종의 역레깅 상황입니다. 원자재는 비싸게 구매하고 제품의 판가는 비싸게 못 받으니까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으로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수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수요 측면으로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공급자 측면을 굉장히 좀 강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요 측면을 좀 간과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냐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1360만 대인데 올해 그러면 얼마나 빠질 것으로 예상되냐면 작년에 35% 증가했다면 올해 대략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 성장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22년도에 55% 성장했고 23년도에 35%, 24년도에 25%면 성장률 자체가 좀 급격하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와 더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컨센하는 것보다 훨씬 좀 나쁘게 나온 게 굉장히 좀 실제 2차 전지는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실제 연간 추정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연간 추정치 높은 게 깨진 부분이 상당히 큰 우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4분기 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매출은 44%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이 737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2.5%가 증가했는데 이게 원래 시장 전망치는 5,800억대입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치보다 15% 이상 감익이 20% 가까이 감익이 된 수준이고요. 우려할 사항이 이제 3,382억이면 괜찮은 실적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첨단 생산세 공제 2,500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너무 나쁘다. 숫자가
기대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싸거든요. 삼성 SDI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대형주 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PER 밸류가 삼성 SDI는 20배도 안 되고요. 17배, 16배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LG 엔솔도 뭐 50배 넘게를 받다가 지금은 30배 언더 수준입니다. 20배, 27배, 28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플러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아예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린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면서 계속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레포트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렸지만 그런 기대 요인이 전혀 없냐. 아까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이 매출단에서도 한 7, 8% 줄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대략 15% 줄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아까 말씀드린 그 4분기 737억 적자를 기록했고 LG엔솔 또한 그 첨단 생산세 공제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1.1%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다행인 거는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리튬 가격 빠지는 거를 계속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한테는 지금 이 리튬 가격과 관련된 부분, 원자재 가격을 보전하는 부분이 회사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냐면 이제 드디어 포스코 그룹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그 광양에서 광석 리튬 생산하는 걸 1개월 정도 앞당겼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서 지금 상업 양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뭐 12월 달 이렇게 늦은 측면은 아니고 한 8월, 9월, 9월 정도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리튬을 포스코 퓨처엠이 내재화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현재 이제 대표님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을 때 2차 전지가 앞으로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을 때는 네. 일단 리튬 가격이 회복이 좀 나오고 네, 네. 그 다음에 전기차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 내에 성장률이 네, 네. 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대선 리스크가 네, 있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네, 네. 좀 시기가 좀 맞물릴 때 네.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 네, 네. 그 시기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네, 네. 를 전망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대표님 최근에 뭐 2차 전지는 살짝 주춤한 대신에 네. 요즘 AI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가 너무 핫하거든요. 네, 네. 이거를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대표님 따로 주목하고 계신 AI 반도체 관련 주식이 있으신가요? 이수페타시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그 기판이 결국은 HBM에 쓰이는 기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루오션인데 그 블루오션 측면을 잘 공략을 해서 미국의 TTM이라든지 대만 업체 WS 이 업체들의 3위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그 기존의 구글 고객사 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의 네 번째 통신 네트워크 업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고객사로 계속 빅세븐이죠.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고객사가 계속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번에 1월 달에 CES 있었잖아요. CES에 보니까 all together, all on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이 적용된다. 굉장히 멋진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계속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차량용입니다. 차량용.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를 소위 말해서 약간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손을 안 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차량용을 약간 등한시한 게 삼성전자도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의 대표적으로 NXP, 르네사스, 뭐 인피니온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정도는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커버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CES에도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관련된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 팹리스 업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엄청 뜨긴 했지만 그러면 뒤에 큰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 하우스는 중요한 역할이죠. 팹리스가 설계만 하는 회사랑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는 업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니까 너무 중요한데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파운드리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결국은 칩 설계하는 업체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 칩 설계는 하는 업체가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예. 뭐 국내로 치면은 텔레칩스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비용이나 인력이 굉장히 오래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증 획득을 해야 됩니다.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규정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됐으니까 너무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고객사를 확보한 레퍼런스가 있어야지만 차량용 반도체를 쓸 텐데 반도체 차량용 자체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 한정된 업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레퍼런스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한테 독점 주는 구조죠. 근데 다행히 텔레칩스라는 회사는 현대기아차라는 너무나 강력한 고객사를 확보를 한 거죠. 심지어 제네시스를 제외한 모든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이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담당했는데 제네시스는 말 그대로 유일하게 엔비디아 걸 쓴 거죠. 근데 제네시스가 이제 국산화하겠다 해서 심지어 이제 제네시스 일부 모델에도 이 텔레칩스의 차량용 반도체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신규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암암리에 육성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라는 거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핵심은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소품종 다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차마다 다 다르고 모델마다 다 다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는 안전에 대한 규정도 까다롭고 자기들이 하는 라인 자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휴대폰용이나 서버용에 완전 계속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그 밑단에 있는 뭐 DB 하이텍이나 이런 업체, 파운드리로 치면 글로벌 뭐 15위권 밖에 있는 업체까지 수혜가 간 거고요. 그 수혜가 가격으로도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코로나 때 22년도 기준으로 치면 2년 만에 10배 가까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쇼티지 현상까지 일어났고요. 이제 막 쇼티지가 봉합된다고 하니까 뭐 인피니온이나 NXP나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급격하게 줄이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똑같은 사이클로. 그들만의 세계니까. 그래서 저는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는 현대기아차라는 큰 뒷배경이 있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칩스가 현대기아차 외에 추가적인 고객사도 있나요? 네, 추가적인 고객사 지금 유럽 쪽으로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계약 나왔습니다. 유럽의 컨티넨탈이라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글로벌 부품사 한 6위에서 7위권인데 이 회사에 이 디지털 콕핏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콕핏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VN이라고 해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뭐 이것도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 SVM이라고 해가지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그리고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계기판 맨 앞에 뭐 그 엄청 크게 길쭉하게 돼 있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뒷좌석에 이제 RS이라고 리어씬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뒷좌석에 이 텔레매틱스 기능을 하는 이런 다양한 그거를 지금 그 전체 통합 시스템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컨티넨탈이랑 글로벌 부품사에다가 7위권에 납품한 계약이 있어서 아마 컨티넨탈 납품한 걸 바탕으로 유럽에도 지금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회사의 그 차량 반도체 칩이 돌핀 시리즈인데요. 돌핀 1 때보다 지금 주력으로 하는 돌핀 3가
가격이 거의 2배 넘게 비싸게 팔았고요. 지금 돌핀 5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돌핀 5를 출시했는데 돌핀 3보다 돌핀 5가 또 가격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비싸고요. 지금 이제 돌핀 7 출시가 아마 5나노급으로 아마 파운드리 어디랑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파운드리랑 계약이 되면 돌핀 7이 아마 24년도 올해 말부터 그 퀄 테스트 들어가서 25년도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AI를 작년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확실하게 주목해야 될 게 AI가 정말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각 산업군에 맞게끔 그 반도체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막 진짜 전방위적으로 다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로도 보면은 설계업체가 계속 주가가 맞아요. 네. 크게 뛰고 네네. 근데 이제 유난히 그래도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좀 차량용 반도체 쪽인 것 네네. 같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취지네요. 네네. 그 설계업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꼭 국내 투자만 해야 될 건 아니니까 설계업체 관련돼서는 국내 작은 디자인하우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보다는 글로벌 회사인 저는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이 직접 칩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퀄컴은 차량용 쪽에도 강하고 서버도 강하고 모바일도 강한데 너무 엔비디아나 AMD에 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퀄컴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근데 거의 뭐 모바일 쪽에서는 절대적이거든요. 그 삼성전자도 물론 자체 AP를 쓰다가 작년 같은 경우 100%다 퀄컴으로 바꿨고요. AP의 성능이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삼성이 엑시노스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엑시노스가 퀄컴 스냅드래곤을 다 대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설계나 칩 설계 쪽에서는 팹리스는 퀄컴이라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게 오히려 국내 디자인하우스나 뭐 조그만 뭐 비디오 IP 한 분야만 하는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퀄컴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국내 디자인하우스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S24 네. 완전 AI 스마트폰 네네네. 정말 공격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네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칩도 네. 삼성의 칩이 아니라 퀄컴의 칩이라고. 칩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이엔드는 퀄컴 거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쓸 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워낙 퀄컴 자체가 기존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컸다 보니까 네네. 스마트폰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네. 주가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뭐 그런 AI 칩이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전방위적으로 네네.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수혜를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네. 앞으로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 네.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는 구조에 있어서는 대장은 퀄컴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로 봤을 같은 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저 개인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또 이렇게 대표님 통해서 들으니까 또 반갑네요. 네네. 혹시 뭐 이런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즉 온디바이스 AI 구조에 있어서 네네.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주목해보고 계시는 국내 기업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 AI 연산이 아무튼 보편화되면 결국은 엄청나게 저전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 칩도 그렇고 AMD 칩도 그렇고 고전력의 그러니까 연산 많이 소화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전력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NPU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AMD나 엔비디아가 하는 고전력 칩에 비해서 저전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NPU의 핵심은 저전력이다. 그래서 NPU가 아마 가장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PU 관련돼서 NPU가 계속 주목이 되면 결국은 NPU도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의 핵심은 최적화거든요. 커스터마이징. 그럼 최적화 커스터마이징 되려면 칩 따로 다 패키징, 칩을 따로 다 패키징하거나 칩을 따로 테스트하거나 칩을 따로 결국은 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뭐 이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설계 테스트한 이력도 있고 NPU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그 AP에 들어가는 소켓이나 테스트 핀 자체가 다 그 리노공업 하는 체제가 아까 말씀 차량용 반도체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노공업 자체가 연구개발 비중이 30%가 넘고 체제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딱 NPU나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같은 커스터마이징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자체 설계한 NPU를 다 일일이 온디바이스용으로 뭐 서버용 따로, 모바일용 따로, 차량용 따로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노핀이 지금 엄청나게 매출 성장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전체에서 AI 관련된, 그거는 리노공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AI로 주목받는 회사들이 실제 AI 관련된, 하이닉스가 제일 대표적인데 하이닉스가 지금 15% 언더거든요. 근데 올해 5%에서 30% 늘어나고 내년에 뭐 40%까지 확대하겠다는데 그건 이제 닫아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테스트하는 업체랑 그 이거 관련된 소모품 관련된데 이 R&D 비중이 높아서 그 리노공업 같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는 그게 테스트나 이런 그 소모품 업체가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리노공업이 아마 가장 좀 그거에 맞는 온디바이스 AI용에 맞는 소켓을 최적화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좀 수혜받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대빵이라고 보시는 거는 이제 퀄컴인데, 네, 퀄컴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 쪽으로는 이제 리노공업 쪽을 네네. 이제 주목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또 현대기아차 그룹과 계속해서 설계단의 협업을 맺어가고 있는 네. 텔레칩스라는 기업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원래 잘하는 회사고 텔레칩스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이미 시총 사이즈가 엄청 지금 거의 3조 가까이 커졌거든요. 근데 텔레칩스 자체는 아직 시총이, 텔레칩스 오는 시총 보시면 1조가 채 안 되거든요. 4,500억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직 관심을 가지기에도 어려운 정도, 보통 7, 8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4,500억 되니까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개인들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즈여서 조금 더 커지면 한 뭐 7천억 정도만 돼도 아마 기관들이 급격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심지어 사실 이걸 커버하는 레포트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긴 한데 리노공업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조 5천억 넘는 시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 쪽에서 핸들링을 하는 업체라서 두 업체 리노공업과 텔레칩스의 성격이 극명하게 다르다. 나는 좀 더 성장성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텔레칩스가 맞는 거고, 반도체 수혜는 받는데 AI가 갈 것 같은데 그래도 AI 직접적인 국내 수혜받는 업체인데 좀 안정성이, 실적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업체 측면으로 보면 리노공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굉장히 아주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몰기보다는 AI 내에서도 그 소위 말한 밸류 체인별로 2차 전지도 양극재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장비, 뭐 전해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듯이 AI 관련된 업체도 장비 업체, 소모품 업체, 뭐 장비 업체는 지난번에 뭐 HPSP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소모품 처음으로 리노공업 말씀드리는데,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직접 칩 설계를 하는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쪽에 특화된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회사로 분산하는 게, 왜냐면 워낙 지금 AI 타이틀 관련된 회사는 다 너무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리노공업 신고가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또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숨겨진 소외주를 찾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부자TV에서 설맞이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국내 탑3 태극사계 더 프리미엄 홍삼 특별히 반값 할인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대표님이랑 지금 2차 전지랑 또 AI 관련된 반도체 네. 얘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근데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이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네. 그리고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으로 네. 솔브레인을 소개시켜 네. 주셨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네, 흐름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저도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최근 솔브레인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혹시라도 뭐 이와 관련된 음. 좀 비슷한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이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은 업황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끊임없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2차 전지 업종이 잘 가면 2차 전지 업종에 매출 비중으로 몰빵되어 있는 회사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 외에 다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잘 갈 것이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2차 전지랑 예를 들어 뭐 일반 그냥 화학 업종이 섞여.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정밀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랑 일반 화학이 섞인 업체. 근데 2차 전지랑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쪽이 섞인 업체. 그러면 따져 보시는 거죠. 2차 전지만큼의 최첨단 반도체, 미세공정과 관련된 업체들은 2차 전지만큼 성장성이 나오니까 2차 전지 업종이 잠시 주춤할 때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랑 그 같이 이종으로 연관된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엮인 회사거든요. 근데 솔브레인은 2차 전지 단에서는 전액을 하는 업체인데 전액 관련돼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 SDI가 SK온이랑 LG엔솔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발이 있고 현대 기아차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GM의 일부 물량이 있는데 이 삼성 SDI 스텔란티스 공장에 들어가는 게 아마 인디애나 쪽에 유력한 게 솔브레인 홀딩스 전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 그 GM 공장에서도 26년도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인디애나 공장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모멘텀을 솔브레인 홀딩스가 받고요. 국내 공장은 솔브레인이 담당하고 해외 공장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담당하니까 당연히 솔브레인이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외에 그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끝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SK온이 지금 엔캠 동화기업 쪼개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엔캠이나 동화기업 만약에 캐파에 어느 정도 가동률이 안 나온다거나 캐파에 문제가 생기면 SK온도 충분히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LG엔솔은 거의 엔캠이 독점이기 때문에 LG엔솔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삼성 SDI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SK온에 충분히 그 확장의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솔브레인은 여전히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 넘게 차지합니다. 그중에 시가액이 75%인데요. 시가액 쪽으로 지금 시가액 하면은 시가액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반도체에 꼭 필요한 회로 패턴의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게 시가액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가액이라고 그 소모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아베가 이제 소재 불화수소부터 해가지고 폴리이미드 필름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그걸 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아주 전화위복이 돼서 솔브레인이 처음으로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불화수소 국산화했고요. 그 불화수소 국산화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솔브레인 그 인상계 그 시가격 쪽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미세 공장, 나노 그 수가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세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정 단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 단계 증가하면 웨이퍼당 필요한 소모품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Q가 늘어날 거로 보는데 당장 하반기에 D램보다 훨씬 나쁜 낸드 쪽에서 4분기 기준으로 대략 35% 정도 낸드 200단 이상이 고단위 낸드라고 하는데 200단 이상의 낸드 비중이 아마 35%까지 늘어나면 소모품 그 비중이 소모품 Q 증가가 급격하게 20% 이상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이 회사 또 재미난 게 최근에 DNF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DNF가 지르코늄, 하프늄 그 하이케이라고 하잖아요. 하이케이가 뜨잖아요. 그래서 하이케이가 뜨니까 하이케이 연관주로 HPSP라는 회사가 떴고요. 그래서 고유전율, 고부가가치 소재 경쟁력은 당연히 고부가치 소재도 더 빠른 D램 양산,
D램의 생산력이나 D램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유전 소재를 쓸 수밖에 없고 DNF의 실적이 연간으로 솔브레인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낸드 쪽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낸드 말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3나노 게이트 얼 어라운드 수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3나노 게이트 GAA라고 하죠. 게이트 얼 어라운드 이 공정의 수율이 대략 3나노랑 4나노가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0%대까지 그 가동률이 회복이 됐고요. 4나노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동률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급속하게 GAA에 들어가는 공정용 식객의 소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다른 여타 반도체 소재나 장비 회사들 대비해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IR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고 SK 쪽에 모두 이 특수 CMP 슬러리를 납품하는데 특수 CMP 슬러리가 생각보다 덜 주목받고 있어요. 뭐 KC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TCK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왜냐면 결국은 CMP 슬러리 자체가 웨이퍼를 화학기계적으로 평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미세화되면 미세화돼서 웨이퍼 평탄화하는 작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에는 미세화, 후공정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거 관련돼서 둘 다 CMP 슬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MP 슬러리 모멘텀, 그 다음에 불산 그 수소 모멘텀, 식각의 모멘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낸드 쪽에서 올해 하반기에 35%까지 그게 올라오면 그 200단 이상 낸드가 올라오면 거기서도 시가격이 늘어나는 그런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가에 관련돼서는 메모리 업체들이 웨이퍼 투입량하고 낸드 업체들 웨이퍼 투입량이 관련성이 큰데 지금 올해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연 한 4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굉장히 반도체 모멘텀도 받고 2차전지 모멘텀도 받고 있는 아주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외에 뭐 이런 회사도 또 있나요? 네,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일단 2차 전지단에서는 실리콘 음극재하고 실리콘 첨가제, 음극재용 실리콘 첨가제하고 CNT 도전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 특히 이 양극재용 CNT 도전제가 노스볼트향으로 매출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솔브레인이 하는 시가계보다 더 고마진에 자랑하는 게 이 동진세미캠이 하는 EUV PR입니다. EUV PR이 포토리지스트 이제 노광 공정에 쓰이는 건데요. 포토리지스트가 2025년까지 EUV만 해도 대략 한 2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노광 공정 역시도 똑같습니다. 솔브레인하고 결을 같이 하는 게 이것도 EUV PR을 막았습니다. 아베 때. 근데 동진세미캠이 유일하게 국산화 성공을 했고요. 그때 막았던 게 플로린 PI, EUV PR, 고순도 불산인데 고순도 불산 관련된 걸 솔브레인이 국산했고 EUV PR 관련된 걸 동진세미캠이 했는데 동진세미캠 EUV PR 자체가 D램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문자로 1A, 1B, 1C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소재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 국산화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 압도적인 회사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JSR하고 시네츠거든요. JSR이 일본 업체인데 국유화됐습니다. 그래서 국유화됐다는 얘기는 공장 캐파 증설이나 기민하게 민간 기업이랑 다르게 커스터마이징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포토리지스트 측면에서 EUV 포토리지스트 측면은 상당 부분 동진세미캠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국산화하면서 15%에서 대략 20%까지 확대가 됐고요. 거의 0%부터 시작했다가 20%까지 올라온 거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국산화 PR 소재 관련돼서도 지르코늄이나 아르곤 소재로 변경하면서 EUV 국산화 비중 자체가 더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PR 이 감광액 자체가 노광 공정에서 일본이 80% 이상 점유하는 걸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 고객사 의존도가
70% 이상이 되고 그중에 JSR 아까 그 국유 일본 국부 펀드가 가져간 JSR이 지금 상당 부분 그 캐파라든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JSR은 더 비싼 글로벌로 유일하게 이제 차세대 EUB에 들어가는 PR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PR 쪽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상당 부분 JSR의 반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EUB 마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 한 장이 1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 한 번 잘못 불량 써가지고 하면 그냥 그 공장 엔지니어 직원 2명이 그냥 잘리는 거죠. 근데 EUB 마스크를 쓰면 포토 마스크의 비용은 20%에서 대략 30% 이상 비용 절감합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EUB 마스크를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 미세공장 가면 갈수록 그 EUB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왜냐면 EUB 비싸다 하지만 결국은 네덜란드 가가지고 EUB 쓰려고 TSMC랑 삼성전자가 계속 그걸 하잖아요. 네네. 계속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산화 수요도 받으면서 EUB PR을 이제 막 그 국내에서 매출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EUB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는 저는 계속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 실적 추정이 안 돼요. 솔브레인보다 더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정보 보호를 강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열심히 손품 파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손품 기사 검색하는 거 외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 그 IR 담당자 통화하는 방법인데 보니까 마진이 거의 17%에서 19%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마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동진세미캠의 그 반도체 관련된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건 크게 반도체를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한다는 그렇죠. 거.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미세공정화 됐을 때 맞습니다. 네. 그 EUB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거.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예전에 한번 국내 기준으로 앞으로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과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협업하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때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뭐 갑자기 국산화의 움직임에서 네네. 일본에 대한 비중을 다시 좀 늘리는 쪽으로 네네. 진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JSR 말고도 아까 시네츠도 말씀드렸고 도쿄 화학공업 TOK도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들의 실질적인 그 공정 대응이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100% 다 만족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품질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적정한 납기 대응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은 JSR이나 시네츠 화학 측면 시네츠가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고객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갚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동진세미캠이 가격도 최적화하면서 빠른 납기 대응을 하면 저는 오히려 또 심지어 JSR이 마침 또 국유화되면서 오히려 동진세미캠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동진세미캠이 그 시기를 이제 막 진입한 게 아니라 더 굉장히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준비한 게 이제 막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우려 요인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굳이 JSR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할까? 그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동진세미캠도 솔브레인처럼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네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노스볼트에 납품하는 게 이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랑 음극재용 실리콘 첨가제인데 매출 비중 땅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30에서 35%까지 나오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양 매출 자체가 10%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포지션이 엄청 커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최종 고객사가 노스볼트이기 때문에 노스볼트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캐파상으로는 확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 외에 다른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매출 비중에서 확대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5% 언더긴 하지만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35%까지는 갈 거라고 솔브레인과 비슷한 결을 가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 또 금리 인하 시기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워낙 또 금리 인하 시기 하면 제약바이오 이런 좀 맞아요. 인식이 커서 네. 올해부터는 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네. 워낙 주가도 저 바닥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슬슬 공부를 또 깊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 제약바이오 쪽도 네. AI에 대해서 막 자꾸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데 AI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구나 네. 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흥미를 갖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도 따로 공부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핵심은 이제 결국은 그 항암 치료제가 다 이제 병용요법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병용 치료제 하면은 뭐 키트루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가 연간 매출이 대략 30조에서 40조까지 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회사거든요. 뭐 그 항암 치료제로 치면 키트루다가 아마 매출 사이즈로 아마 대략 한 5위권 50%가 아니죠. 5위권 안에 들 겁니다. 뭐 탑4 정도 될 텐데 이 키트루다 항암 치료제가 머크의 가장 머크로 치면 뭐 글로벌 탑3에 들 정도로 큰 제약사인데 이 머크가 기존의 이 주사 제형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제형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 안에 이제 피부 안에 이제 콜라겐처럼 이제 뭉쳐 있어가지고 약을 넣어도 몸이 침투가 안 되는데 피하 주사제는 콜라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물이 몸 안에 침수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 콜라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근데 이 피하 주사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항암제 보통 5시간 이상 맞는데요. 너무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주사 맞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피하 주사형,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IV형이라고 하는데 정맥 주사는 SC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C형, IV형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이 주사 맞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진짜 단축됩니다. 5시간에서 5분이니까 10분의 1로 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축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피하 주사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이 빅파마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알테오젠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피하 주사형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그래서 사실은 머크의 키트루다의 이 SC 임상 관련돼서 이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게 원래 임상 이상 때는 보통 통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통보를 했다는 거는 머크가 이 키트루다를 본격적으로 피하 주사형으로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계약 자체도 알테오젠이랑 머크의 계약 자체가 비독점인 거죠. 그러니까 비독점이라는 얘기는 굳이 알테오젠이 머크에만 독점 납품 안 하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라든지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다른 제약사로 납품할 수 있는 거를 머크가 계약 구조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독점으로. 우리한테만 독점으로 해라. 근데 머크 입장에서 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좋은지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머크의 지금 키트루다가 당장 그게 만기가 돼요. 특허 만료가 돼요. 그러면 독점적으로 약을 못 파는 거죠. 그러네요. 바이오시밀러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머크가 뭘 생각했냐면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제형 변경이 되면은 제품 특허가 연장이 됩니다. 피하 주사 바꾸면. 그러니까 머크한테는 이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이 너무나
너무나 당면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간 성공 보수를 뭐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주는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점 계약으로 바꾸면서 그냥 매년 수천억이 로열티로 꽂히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열티도 꽂히고 로열티 기간 자체도 연장되는 거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연간 매출이 30조가 나는 회사인데 거기서 보세요. 단순 계산해서 2%만 로열티 받아도 30조에 2%면은 6천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6천억이 그냥 2%면 6천억이 5%면은 30조에 5%면 1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연간으로 쪼개지겠지만 그러니까 로열티로 알테오젠은 그냥 수천억이 그냥 현금이 계속 꽂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데 특허 만료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알테오젠이 독점 구조로 간다? 그럼 이 회사는 완전 그냥 실적 자체가 그냥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딱 그냥 구조적인 성장 측면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머크가 지금 다 IV를 피하 주사 SC로 다 바꾸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막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피하 주사를 바꾸는 게 그게 엄청나게 알테오젠의 큰 모멘텀으로 반영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숫자로 아직 안 찍혔거든요. 알테오젠한테. 그래서 그거는 알테오젠 숫자로 찍히면은 더 한번 알테오젠이 완전 그 시총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형태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그 숫자가 언제쯤 찍힐까요? 지금 25년도 상반기에 지금 피하 주사형으로 변경된 거로 출시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머크가 지금 올해 9월 달에 임상 종료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25년도부터 알테오젠 실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알테오젠이 매출이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마 25년도에 한 1,400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뜨는 거죠, 매출이. 그러네, 올해 기준 대비했을 네, 올해 기준으로 2배 이상 뜨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요. 올해도 적자 예상하는데 100억대 이상 적자인데 한 600억대 이상 영업이익 예상하거든요. 그럼 이 마진율 보세요. 50%가 50% 마진율입니다. 엄청난 마진이고요. 아마 이거는 그 비독점에서 독점 구조로 바뀌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50% 정도 마진을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정도 성장률, 매출 성장률은 25년도에 스타트 끊으며 수천억의 로열티가 들어오면 당연히 26년, 27년은 뭐 최소한 2,500억, 3,000억 그 정도 매출 사이즈로 커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800억대 매출 예상하니까. 그래서 알테오젠은 시총이 지금 4조까지 커졌는데 다른 상대적으로 비교 많이 하는 회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저는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 통증 완화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통증 완화제 글로벌로 시장 이제 초기 단계면 이제 2조니까 통증 완화제 시장도 거의 5조 그림 보고 있거든요. 전체 글로벌 시장이. 근데 기존에 뭐로 썼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양이나 염소의 고환 생식기 단백질로 이 통증 완화 치료제를 썼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유전자를 쓴 게 아니니까 알레르기, 피부 알레르기, 뭐 발진도 있고 습진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심지어 뭐 호흡곤란까지 일어나고요. 근데 생산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물 그걸로 했으니까 유전자 제조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알테오젠이 통증 완화 치료제 시장을 공략을 해서요. 뭘로 했냐면 인간한테 거부 반응이 없는 인간 유전자 재조합 반응으로 했어요. 그럼 아주 선두주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작용이 동물 거에 비해서 2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인간 유전자로 재조합했으니까 인간한테 최적화됐겠죠. 그게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히알루로니다제예요. 히알루로니다제, 통증 완화제.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보험급여 아직 적용 안 됐는데 식약처에 허가받아서 서울 삼성중앙병원, 아산병원, 그 다음에 건국대병원, 강북 삼성병원 해가지고 임상을 244명을 임상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허가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히알루론니다제 이거 제품명은 테르가제입니다. 이 테르가제가 당장 이번 연도부터 아마 실적 찍힐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허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시판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상처 치료에도 쓰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쓰이더라고요. 심지어 비만 클리닉의 지방분해 주사에도 쓰이고요. 안과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서 필러 맞고 필러 맞은 다음에 부작용 교정할 때도 쓰이고요.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은 되게 작아요. 국내 시장은 한 연에 한 2천억에서 2,500억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0억 시장 알테오젠의 테르가제가 선점했잖아요. 그럼 50%만 먹어도 엄청나게 매출 사이즈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 머크 모멘텀이랑 통증 완화 치료제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아주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은 적자지만 그래도 좀 확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다. 그리고 머크라는 글로벌 탑3 그걸로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 모두 다 각각마다 구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또 내년부터 네. 그 실적이 찍히는 순간부터는 맞습니다. 네. 좀 더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대표님께서도 구조적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강의 제작해줬던 부분도 네. 구조적 성장하는 또 7대 성장 산업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저도 구조적 성장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을 만한 대표님만의 팁도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산업 사이즈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산업의 성장 규모가 그래도 못해도 50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50조 이상 되는 산업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이 최소한 1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시장 엄청나게 열광했던 이유가 2차 전지는 연평균 40%씩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AI 반도체도 연평균 30% 넘는 성장이 나오고요. 대표님도 엄청 좋아하지만 저도 엄청 좋아하는 로봇도 연평균 거의 30% 넘는 성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률은 1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는 핵심은 제일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공감이 많이 했는데,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이 어디 가는지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구조적 성장주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로봇을 예를 들면 안 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두산, SK, 하나, LG, 삼성, 뭐 심지어 HD, 현대 다 합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회사, 로봇 관련된 회사는 구조적 성장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는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핵심 성장 산업 6대 성장 산업을 속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로봇이 들어갔고요. 2차 전지 당연히 들어갔고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당연히 들어갔고요. 정부의 정책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구조적 성장주는 또 어디서 일어날까? 삶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불편한 거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구조적 성장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 결국은 증권면을 보실 게 아니라 산업면을 보시면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 AI 반도체는 이제 HBM이랑 CXL이랑 용어가 뜨니까 그냥 그 용어만으로도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죠? 최근에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 HBM, CXL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용어만으로 심지어 그 주도주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산업면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어딘지, 그 글로벌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게 굉장히 구조적 성장주를 발굴하는 팁일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 맞다, 숫자 찍히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그런데 글로벌 자금 흐름은 절대 숫자만 보지 않는다. AI 될 것 같다? AI 반도체가 될 것 같다? 뭐 메타버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숫자가 안 찍히더라도. 아, 그래서 저는 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투자하시는 분들이 숫자만 보지 않는구나,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산업도 있구나 해서 제가 완전히 머리를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도
예를 들어 적자 회사가 대부분인데 로봇 관련된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이 찍히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가치주나 이제 내수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때는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매출은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AI 의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로봇도 그렇고 AI 의료도 그렇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라고 투자를 안 한다? 그거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구조적 성장주는 산업면을 많이 보시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랑 그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보면 굉장히 압축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장성이나 전체 시장 파이는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면 워낙 큰 시장 안에서 정말 고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네. 만한 분야에 네. 또 대기업의 돈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받아서 네네.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한 네.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 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성장 스토리를 그렇죠. 그려갈 수 있을 네네.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죠. 네. 당장의 실적이 찍히진 않더라도 네네. 최소한 매출은 성장해야 된다. 네네. 라는 포인트네요. 네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둘 다 결합돼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하드웨어 쪽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앞으로 뜰 산업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주목을 받으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적자 회사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성장성은 있는데 숫자가 안 찍히니까 투자에 두려워했는데 그걸 역발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구조적 성장 산업의 개념이 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나와서 기존의 것들에 침투한다라는 맞아요. 개념으로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밸류 계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네.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계속 쭉 앞으로만 보는 거죠. 네. 위로만 보는 거죠. 네. 밑을 안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조적 성장 산업 내지 구조적 성장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밸류 계산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할 만한 스토리가 있느냐 내지는 추세가 여전히 탄탄하느냐 네. 수급이 받쳐주고 있느냐 네. 이런 포인트를 좀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밸류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구조적 성장주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게 주가는 귀신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2차 전지도 구조적인 성장주의 대표적인 건데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상당히 그게 주가에 지금 선반영돼서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얼마나 빨리 반영하냐, 그걸 시간차를 두고 반영하나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이런 부분 성장주를 AI 같은 경우 굉장히 저도 AI 관련돼서 매매를 거의 못했거든요. 아 이거 불안한데 해서 못했는데 그게 말씀 주신 대로 결국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준점을 뭘로 잡냐 보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으로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가치주랑 성장주랑 다른 게 가치주는 지금 당장 돈을 탄탄하게 벌고 있는 기업이 싼 개념인 거고 네네. 성장주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찍히는 실적은 물론 투자에 이제 보수적인 안정장치는 될 수 네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내가 좀 새로운 산업 내에서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네네. 너무 그쪽으로 좀 매몰되면 기회를 여러 가지 좀 놓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돼요. 구조적 성장주에 100% 담으면 실적이 안 찍히니까 언제든 꺾일 리스크가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일종의 가치주 성격은 오르진 못하지만 빠질 때 덜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흔들려서 종목이 많이 빠질 때 보완해주는 보완제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소위 말한 종목의 성격별로도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죠. 2차 전지가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서 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아마 업종별로 업종 분산을 하신 분들은 덜 타격을 입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숫자가 안 찍히는
구조적 성장주에 너무 좋지만 왜냐면 그 구조적 성장주에서 뭐 10배 템버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얘기 나온 김에 대표님의 또 계좌 관리 노하우도 궁금한데요. 저도 먼저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는 분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 되게 생각보다 보수적이거든요. 기간이나 그 뭐 소위 말하는 이 종목수 같은 거는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시는지. 저는 장기랑 단기는 아예 구분지어서 하고 단기는 뭐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 장기는 웬만하면 1년 이상 볼 수 있을 만한 애들 위주로만 잡습니다. 손절 안 치시나요? 손절은 단기는 많이 치죠. 단기만 치는데 장기는 웬만하면은 손절 안 치시네. 네.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은데 결국은 이게 사이버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이랑 수익 실현을 못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회를 놓쳤고 깡통도 2번이나 찼는데 수익 실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먼저 장기 계좌, 단기 계좌 구분하시고 장기 계좌가 됐던 단기 계좌가 됐던 내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비중 조절하시는 거죠. 야, 그 비중 조절 얼만큼 해야 돼? 저는 기본적으로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최소한 50% 이상은 덜어내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러면 비중 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경험해봐서 아는 건데 100% 200% 수익 나면 뭐예요? 그게 내 현금 아니고 그걸로 자꾸 계속 다른 데 또 투자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수익 난 거 딱 빼서 현금화 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계좌관리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하는 거. 그게 계좌에 보시면 막 300% 400% 났는데 사이버머니예요. 안 찾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도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인데 주식 계좌 내에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주식 계좌 내에 갖고 있으면 이게 현금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사게 되니까 아예 안전자산으로 빼놓으라는 이제 말씀이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은 수익 실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손절을 못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손절 못 해가지고 진짜 큰 돈을 2번이나 잃어봤고요. 근데 손절은 또 다른 의미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는 진짜 분산 투자해서 쪼개서 뭐 5번, 6번 쪼개서 샀는데도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미래 진짜 10만이 아는 영역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 더 매력적인 대체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판단이 틀렸으면 인정하고 손절 치셔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그래 방산업 좋아지겠지. 방산업 내가 대장 샀는데 안 가겠어. 현대로템 대장인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근데 그러는 중에 AI 반도체 막 로봇은 날아가요. 심지어 너무 내 그거에 박혀가지고 내 2차 전지는 절대 안 빠질 거야. 5년 뒤에 회복될 거 하고 그냥 2차 전지 몰빵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절을 치시면 그 손절 친 순간은 너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그 손절 잘 치셨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 새로운 기회로 손실 나신 부분을 잘 종목 선택해서 메꿀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건데 손절 안 치고 그냥 계속 그래 2차 전지는 좋아질 거야 3년 5년 계속 그냥 하면 새로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손절은 어떨 때 손절 치냐 하면 단기 계좌 장기 계좌 다른데 저는 단기는 8%입니다. 8%면 그냥 AI 기계적으로 무조건 손절 쳐요. 근데 손절 쳤는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내 몫이 아닌. 근데 사람들은 올라간 것만 생각해요. 난 8%에 손절 쳤는데 그게 50% 70% 가는 것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거고 장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장기는 왜 손절 쳐요? 장기도 손절 쳐야 돼요. 왜냐면 더 매력적인 대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는 어떤 기준으로 치냐면 그 손실을 보시면 30% 기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시죠? 20%대까지 빠지면요. 한 자릿수예요. 30% 손실이 났어요. 그거 내 원금 회복하려면 44%가 돼야지 수수료 포함해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 14%를 또 초과로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럼 30%는 44%고 50% 손실 나면 얼마 되죠? 100% 수익 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0% 되면 아무리 장기 투자라도 30%가 되면 내 판단이 틀렸거나 아니면 더 다른 매력적인 대체제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30% 되면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해야지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는 거는 내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할 시기가 있고 안 할 시기가 있잖아요. 장이 좋으면 좋은 종목들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 장이 나쁘면 굳이 억지로 내가 그 주식 투자 매일매일 그 싸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공격적으로 내가 할 시기인지 좀 보수적으로 할 시기인지 그 시기 판단을 하는데 시기 판단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매크로 너무 많은 데서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률 높을 때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김준 대표님이랑 함께 여러 가지 산업군에 대한 또 공부한 종목들 이렇게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이제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영상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크게 도움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음 만남 저희 또 기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끝으로 또 새해 됐는데 새해 인사 한번 조금 늦긴 했는데요. 네,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TV에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채널 넘어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에 너무 일회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는 대표님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만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부터 먼저 세우고 종목도 보시고 업황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고 멘탈 관리를 완전히 딱 정립을 시킨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시려면 저는 흥미를 잃지 않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의 흐름보다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는 산업이 있어? 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2차전지 투자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투자해 주셔서 2차전지에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2차전지로 신규 아주 좋은 인력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런 측면은 아마 2차전지 업계에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대표님하고 계속 같이 발굴을 해드릴 거고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관련돼서 주식 빠진다고 서로 너무 헐뜯고 이렇게 안 하시고 아름답게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준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한 해 또 대박 나시라고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